박순자 씨, 대장암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는지 눈을 깜빡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고 그 뒤로 무슨 말이 이어졌는지는 하나도 들리지 않더군요. 저는 올해 64살 박순자입니다. 병원 복도를 나서면서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벤치에 앉았는데 플라스틱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냥 멍하니 앞을 봤습니다. 암. 그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살고 싶어요라고 외치던 배우의 얼굴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군요. 그냥 멍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그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지? 애들한테는 언제 얘기하지? 손녀 서윤이는 할머니 없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더군요. 저 사람들은 지금 뭘 생각하며 걸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 메뉴? 오늘 할 일? 주말 계획? 저도 1시간 전까진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 뭐 할까? 남편 약은 챙겼나? 손녀 유치원 가방은 챙겨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다음 진료 예약 잡으셔야 하는데요. 저는 그제야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더군요. 간호사가 천천히 날짜를 말해줬고 저는 그걸 받아 적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평소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이게 내 손인가? 손을 펴서 봤습니다. 주름진 손등, 굳은 살 박힌 손가락, 튀어나온 핏줄. 64해를 살아온 손이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손주 돌보던 손. 이 손이 언제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꽃가게, 편의점,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매일 보던 길인데 오늘따라 낯설었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았어요.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뭘 볼까? 웃긴 영상? 친구 메시지? 저도 저 나이엔 그랬을까요? 아니, 저 나이엔 애 새 키우느라 버스 탈 시간도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뭘 하며 살았지? 집 앞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목련꽃이 피어 있었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년 봄에도 이 꽃을 볼 수 있을까? 걸음을 멈췄어요. 꽃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누가 봤으면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아파트 단지 할머니가 꽃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모습.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사실 징조는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였어요. 화장실에 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자꾸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변비약을 사 먹었어요. 약국에서 파는 흔한 거였습니다. 한 알, 두 알. 나중엔 세 알씩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겨울쯤엔 배가 자주 아팠습니다. 아프다기보다는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꽉 찬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어디 아파요? 큰딸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체한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체한 게 아니란 걸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면 뭔가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해 설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먹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만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지도 않은데 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속이 답답하고 뭔가 걸린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밥맛 없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야, 아침에 뭐 좀 먹어서 그래.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며 웃고 손녀 서윤이가 떡국 그릇을 들고 까르르 웃고 아들이 며느리랑 뭔가 이야기하고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이 분위기가 깨지겠지. 그래서 참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2월쯤 화장실에서 피를 봤습니다. 변기에 빨간 피가 섞여 나왔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치질이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이 들면 치질 생기는 사람 많잖아. 소리내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설득하듯이. 사실은 저 자신을 설득하려던 거였어요. 그 뒤로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피가 나왔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어요. 화장지에 묻는 정도였습니다. 병원 가야 하나? 생각은 했어요. 근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돈 아깝다는 핑계, 별거 아닐 거라는 핑계.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어요.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 받는 게, 결과 듣는 게, 뭔가 큰 병이라는 말 듣는 게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어요. 평소엔 이 정도 계단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날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한참을 쉬었어요. 옆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저는 다시 계단을 올랐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숨을 헐떡이며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또 그렇게 말했어요. 피곤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자도 피곤했습니다. 손주 서윤이를 돌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할머니, 공원 가자.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좀 피곤해. 내일 가자. 서윤이 얼굴이 금세 시무룩해졌어요. 미안했습니다. 예전엔 매일 공원 데려갔는데 요즘은 소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4월이었습니다. 큰딸 지영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건강검진 받은 지도 오래됐잖아요. 괜찮다니까. 나 멀쩡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지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왜 저렇게 말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영이는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근데 저는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그런데 저는 일부러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피가 나왔어요. 이번엔 변기물이 빨갛게 물들 정도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기물을 내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겠구나. 그제야 인정했어요. 하지만 병원 예약을 잡기까지 또 2주가 걸렸습니다. 결국 지영이가 강제로 예약을 잡아줬어요. 엄마, 다음 주 수요일 10시. 꼭 가셔야 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영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대장 내시경. 그 말만 들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영이가 예약을 잡고 설명해 줬어요. 엄마, 검사 전날 저녁부터 금식이에요. 그리고 약 드셔야 해요. 무슨 약? 장 청소하는 약이요. 2리터 정도 마셔야 한대요. 2리터.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는 아래쪽 옷을 벗어야 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50 넘으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 친구들도 다 받았습니다. 나 작년에 받았어. 별거 아니더라. 용종 하나 떼어냈는데 금방 끝났어. 마트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나도 올해는 받아야지 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받은 적은 없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었어요. 낯선 사람 앞에서, 그것도 젊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래를 다 보여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또 해야 하나. 젊었을 땐 산부인과 진료도 부끄러웠어요. 애 낳을 때도 수치스러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피부가 탱탱했는데 지금은 주름지고 처진 몸을 보여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엄마, 국가검진 대상이면 무료예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근데 용종 떼어내면 돈 나오잖아. 그건 그래도 받아야죠. 지영이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걱정이었어요. 남편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 무릎 주사 맞는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병원비를 쓴다?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어요. 애들한테 또 손 벌려야 하나? 큰딸은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아들은 작년에 집 샀습니다.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해요. 막내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노후 자금 모으느라 악착같이 저축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프면 애들한테 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었어요. 검사 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무서웠어요. 만약에 암이라고 하면?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알아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차피 늙으면 죽는 거고 병 걸리면 고생하다 가는 건데 모르면 덜 무섭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큰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하고 40년. 시어머니 병수발할 때도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밤새 병원에서 간병하고 아침에 집에 와서 애들 밥 먹이고 남편 출근시키고 제 몸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애들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셋 다 감기 걸리면 애들 병원부터 데려갔어요. 저도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와도 참았습니다. 엄마는 아파도 참아야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손녀 서윤이가 독감에 걸렸어요. 큰딸이 직장 때문에 못 돌봐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간병했습니다. 죽 끓이고 약 먹이고 열 째고. 서윤이가 나을 때쯤 저도 열이 났어요. 온몸이 쑤시고 기침이 났습니다. 근데 병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 주에 남편 병원 진료가 있었거든요. 남편 모시고 병원 갔다가 동생 경조사 다녀오고 교회 구역 모임 준비하고 제 몸은 그냥 약국에서 감기약 사 먹는 걸로 때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낫더라고요. 봐, 병원 안 가도 낫잖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면 평생 그랬습니다. 제 건강은 늘 뒷전이었어요. 남편 건강, 애들 건강, 손주 건강. 그게 먼저였습니다. 제 몸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도 조금만 참자고 말했어요. 지금은 바빠. 나중에 봐야지. 이 정도 가지고 병원 가면 웃기지.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핑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도 미뤘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물었어요. 순자야, 너 내시경 받았어? 응, 받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웠거든요. 나만 안 받은 것 같아서, 나만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지영이가 예약을 잡아주고 일주일 뒤 마트에서 하재를 샀습니다. 약사가 설명해줬어요. 이거 2리터 전부 드셔야 해요. 1시간에 한 잔씩. 약 봉지를 들고 나왔어요. 무거웠습니다. 손에 든 게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정말 받아야 하는구나.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하재를 찬장에 넣었어요. 매일 그 봉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진작 받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까지 미뤘을까? 대답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제 자신을 가장 나중에 뒀으니까.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검사 날짜는 이미 잡혔고 피할 수 없었으니까요. 검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하재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컵에 따르니까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렸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어요. 비릿한 게 코를 찔렀습니다. 이걸 2리터나 마셔야 한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역했습니다. 목구멍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꾹 참고 한 컵을 다 비웠습니다. 1시간마다 한 컵씩 8시, 9시, 10시. 마실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11시쯤 되니까 배가 꾸르륵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13번 드나들었어요. 처음엔 변이 나왔는데 점점 물처럼 나왔습니다. 새벽 2시쯤엔 거의 투명한 물만 나왔어요. 이게 장 청소라는 거구나. 변기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속이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몸속에 있던 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온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선 불빛이 보였어요. 저 집도 누군가 잠 못 이루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가 또 꾸르륵거렸어요. 14번째로 화장실에 갔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천장을 봤어요. 욕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내일이면 알겠지. 무슨 병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손이 떨렸어요. 휴지를 뽑는데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요.
안방으로 들어갈 힘도 없었어요.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 꿈.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였습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었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금식이라 참아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이게 나인가? 머리를 빗었어요. 새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8시에 지영이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속은 비어 있고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도 걱정할 테니까. 병원으로 가는 차 안.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저만 빼고요. 지영이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검사 금방 끝나요. 걱정 마세요. 응.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이가 접수하는 동안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대기실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들 침묵하고 있었어요. 누구는 핸드폰을 보고, 누구는 천장을 보고, 누구는 그냥 멍하니 앞을 봤습니다. 저처럼요. 옆자리에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어요. 할머니도 혼자였어요. 지팡이를 무릎에 기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분도 혼자 오셨구나.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모두 혼자였습니다. 박순자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영이가 일어서려 했어요. 엄마 혼자 괜찮아요? 제가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소독약 냄새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헐렁한 환자복, 맨발, 창백한 얼굴. 나 참 초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벽에 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졌어요. 검사 침대가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젊었습니다. 제 아들뻘 되는 나이 같았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옆으로 누우세요. 간호사가 침대를 가리켰어요. 저는 침대에 올라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차가웠어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라고 했습니다. 그 자세로 누워 있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아야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사 놓을게요. 조금 따끔할 거예요. 팔에 바늘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금방 졸릴 거예요. 간호사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천장이 흐릿해졌습니다. 이제 알게 되겠지. 그게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회복실이었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멍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깨셨어요? 조금만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어요. 1시간쯤 뒤 회복실을 나왔습니다. 지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결과를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괜찮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 들으러 오라고 했어요. 일주일.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전화기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급하게 연락 오는 건 아닐까? 나쁜 결과면 빨리 알려주는 거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한테도 애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소리 죽여서 남편이 모르게. 그게 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버티는 시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 듣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 아침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져 쿵 소리가 났습니다. 왜 그래?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미끄러졌어. 주워서 씻고 다시 국을 떴습니다. 병원 가는 길. 이번엔 혼자였어요. 지영이는 회사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휴가 내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결과만 듣는 건데 뭐. 태어난 척 했어요. 사실은 혼자 듣고 싶었습니다. 나쁜 소식이라면 혼자 감당하고 싶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이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대기실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10분. 예약 시간까지 20분 남았어요. 옆 의자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옆에 앉아서 물을 건네줬어요.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 여자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기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요. 박순자님, 제 이름이 불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을 주고 진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했어요. 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뭔가 하얀 게 보였습니다. 무슨 사진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선생님이 펜으로 가리켰습니다. 대장암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애들한테 짐이 되겠구나. 그게 먼저였어요. 선생님 목소리는 계속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기로 보입니다. 수술이 필요하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은 누가 챙기지? 그 생각이 두 번째였습니다. 남편 무릎도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데 제가 아프면 누가 모시고 가나요? 약도 제가 챙겨드리는데, 밥도 제가 차려드리는데, 남편 혼자 어떻게 살아? 동생들이 뭐라고 하려나? 세 번째 생각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제가 음식 준비했습니다. 동생들 챙기고 조카들 용돈 주고. 그런데 제가 아프면 그걸 누가 하나요? 언니가 암이래 하고 수군거리겠지. 고생만 하다가 병까지 걸렸네 하겠지. 보호자분이랑 상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예.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해서요. 가족분들이랑 상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을 펴서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죽는구나. 그제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게요. 죽음보다 먼저 떠오른 건 민폐였어요. 죽는 게 무섭다기보다 짐이 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다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암이래. 짧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영이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울지 마. 오히려 제가 위로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회사가 있어. 나 집에 갈게.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괜찮다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 햇살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게들이 지나갔어요. 식당, 카페, 옷가게.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이야기하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만 빼고요. 집 앞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갔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저 아이들은 죽음을 모르겠지. 부러웠어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암이래. 남편이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대장암. 수술해야 한대.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얼마나 심한데? 3기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당장 수술 날짜 잡아야지. 뭐 하고 있어? 화난 것 같았어요. 사실은 걱정되는 거겠죠. 응, 알았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말랐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건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살다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죽는 거였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저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는 건가? 그게 제일 억울했습니다. 새벽 4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아침밥을 짓고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었을까? 나는 정말 뭘 원했을까?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평생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평소처럼 지냈어요.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남편 약을 챙겨주고 손녀 서윤이를 돌봤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그릇들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닦을 수 있을까? 빨래를 널면서 생각했어요. 이 옷들을 몇 번이나 더 입을 수 있을까? 평범한 일상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국이 싱겁네.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국 좀 더 간해. 먹을 게 못 되잖아. 평소 같으면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간 맞춰 먹어.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소금 저기 있잖아. 당신이 넣어 먹으라고. 갑자기 왜 이래?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제가 한 행동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40년. 한 번도 남편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응,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열어.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프니까 예민한 거지? 알아. 나 이해해. 이해?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이해해? 그날 밤 남편은 먼저 잤어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어요. 큰딸 지영이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 날짜 잡으셨어요? 아직이었어요. 미루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수술 날짜를 잡으면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집들 안에서도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울고 있겠죠. 다들 참고 사는 거겠죠. 저처럼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륵.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한 번도 나를 위하지 않았을까? 23살에 시집왔어요. 시어머니가 엄하셨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일만 해야 해. 그래서 참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시댁 식구들 수발 들고 제 의견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은 며느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애들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셋을 낳아서 키웠어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제 시간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순자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해도 못 갔어요. 애들 봐야 해,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핑계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 저는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4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계단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애들 학원비를 대야 했으니까. 엄마 힘들어? 애들이 물었을 때 아니야, 괜찮아 했습니다. 40이 넘어서도 50이 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몇 년을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어요. 동서들은 바쁘다고 안 왔습니다. 저만 매일 갔어요. 큰 며느리니까 당연하지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가요? 정말 당연한 건가요? 지금 앉아서 생각해 보니 억울했어요.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제 감정을 숨기고 제 원하는 걸 포기하고 제 시간을 버렸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착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암이라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큰딸 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영이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엄마 힘들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말이었어요. 엄마 정말 힘들어. 무섭고 억울하고 화도 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항상 남 눈치만 봤어.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너희들 눈치.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말하면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누군가한테 제 감정을 이렇게 쏟아낸 게.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바보같이 산 거지.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영이도 같이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엄마 이번엔 달라질 거야. 네. 이번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남 눈치 안 보고. 말하고 나니까 후련했어요. 무언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가슴에 맺혀 있던 게 조금 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응원할게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지만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아침 뭐 먹지? 냉장고에 반찬 있어. 당신이 차려 먹어. 뭐? 나 오늘 병원 가야 해. 수술 날짜 잡으러. 혼자 갔어요. 남편한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수술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개복 수술이랑 복강경 수술. 차이가 뭔가요? 개복은 절개 부위가 크고 회복이 느린 대신 확실합니다. 복강경은 상처가 작지만 난이도가 높아요. 선생님은 어떤 걸 권하세요? 환자분 상태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전 같으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복강경으로 해주세요. 이유가?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60 넘은 할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거라고 예상 못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복강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한 달 뒤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했습니다. 제가 선택했어요. 남이 아니라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수술 날짜 잡았어. 다음 달 15일. 수술 방법은? 복강경. 그게 뭔데? 내가 선택한 거야. 남편이 멈칫했어요. 당신이 선택했어? 의사가 정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정했어. 내 몸이니까.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예뻤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노을처럼요. 조용하지만 아름답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손을 닦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64살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새치 섞인 머리. 하지만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라고. 나를 위한 삶을요. 수술까지 한 달. 그 시간 동안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부터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아침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냉장고 열어봐. 어제 반찬 있어. 내가 차려 먹으라고? 응. 나 오늘 산책 갈 거야. 산책? 아침도 안 먹고? 나중에 먹을게.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뒷산 산책로로 갔어요.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평생 이 근처에 살았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시원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이게요. 그 뒤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우산 쓰고 나갔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걷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걷는 게 좋았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둘째 주였습니다. 지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하고 싶은 거? 네.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요. 생각해 봤습니다. 머리 염색하고 싶어? 머리요? 응. 색이 다 덮고 밝은 색으로. 지영이가 웃었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저도 같이 가고 싶어서요. 지영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미용실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가 물었어요. 밝은 갈색으로요. 젊어 보이게. 거울을 봤습니다. 새치투성이 머리가 보였어요. 곧 달라지겠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염색하고 커트하고 드라이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어요. 밝은 갈색 머리가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완전 예뻐요. 지영이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머리 왜 그래? 예뻐? 다르네. 칭찬인지 뭔지 모를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남편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마음에 들면 됐어요. 셋째 주, 항암 치료 준비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술 후 항암을 권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머리가 빠지고 구토하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알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봤으니까. 그래도 받으실 건가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고민했어요. 항암을 하면 힘들 거예요. 밥도 못 먹고 토하고 누워만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몸을 위해 뭔가를 선택한 적이 없구나. 시어머니 병수발 들 때도, 애들 키울 때도, 남편 뒷바라지 할 때도 제 몸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받을게요. 확실하세요? 네. 이번엔 제 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선택이었습니다. 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넷째 주, 손녀 서윤이를 만났어요. 할머니, 머리 예쁘다. 서윤이가 제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치? 할머니 예쁘지? 응, 완전 예뻐. 서윤이가 웃었어요. 공원에 같이 갔습니다.
예전엔 힘들어서 못 갔는데 그날은 갈 수 있었어요. 서윤이가 그네를 탔습니다. 할머니 밀어줘. 그래. 그네를 밀어줬어요. 서윤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네가 앞뒤로 흔들렸어요. 서윤이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암이 힘들어도 머리가 빠져도 이런 순간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 지영이가 또 물었어요. 엄마, 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글쎄, 생각해 봤습니다. 사진 찍고 싶어? 사진이요? 응, 가족 사진. 우리 다 같이. 좋아요. 사진관 예약할게요. 아니야, 사진관 말고. 그럼요. 야외에서, 공원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주말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 큰딸 지영이네 가족, 아들 민수네 가족, 막내딸 소희. 다 함께 한강공원에 갔어요. 사진작가를 불렀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손녀 서윤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서 있었고 애들이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한 장 더요. 사진작가가 말했어요. 이번엔 포즈 없이 자연스럽게 찍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찰칵. 그 순간이 담겼어요.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어요. 매일 봤습니다.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도 이 가족의 일부구나.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구나.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액자 속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있었어요. 밝은 갈색 머리에 환하게 웃는 얼굴로 잘 견뎌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저를 위해 싸우겠다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작아도 괜찮으니까. 나답게 빛나고 싶다고.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창밖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져 내립니다. 예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회복이 빨랐어요. 복강경 수술이라 그런가 봅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 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은 힘들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건 2번째 항암 뒤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왔어요. 엄마, 아예 밀어버릴까요? 그래야겠다.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다 밀었어요.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민머리 할머니. 그게 저였어요. 처음엔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거울을 봤어요.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발을 샀어요. 지영이가 같이 골라줬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써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았어요.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밖에 나갈 땐 가발을 썼어요. 집에선 벗었습니다.
항암 세 번째, 네 번째, 토했어요.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손녀 서윤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작은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지만 서윤이 앞에선 웃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아야 해. 우리 또 공원 가야지. 그래, 갈 거야. 약속했어요. 항암 4차례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항암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엄마, 어머니, 할머니, 케이크가 있었어요. 초가 켜져 있었습니다. 항암 완료 축하해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었어요. 요즘 자주 우는 것 같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초를 불었습니다. 눈을 감고 빌었어요. 이 순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단맛이었습니다. 항암 중엔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맛있어요? 서윤이가 물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케이크 접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치우지 않았어요. 그냥 두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되는 것처럼 지금은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석 달에 한 번 검사를 받아요. 완치됐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재발할 수도 있어요. 5년을 지켜봐야 한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요. 병을 이겨냈다는 게 아닙니다. 암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줬다는 게,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게, 그게 위로가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처음으로 저를 위해 싸웠으니까요.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짧지만 보송보송하게 올라왔습니다. 만져보면 아기 머리카락 같아요. 거울을 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요즘은 가끔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뒷산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봐요. 구름이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립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서.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어제는 지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응, 괜찮아. 정말요? 아픈 데 없어요? 아프긴 해. 가끔 배도 불편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럼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지영이가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 다시 나빠질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마음은 괜찮습니다. 처음으로요. 예전엔 몸이 안 아파도 마음이 아팠어요. 억울하고 외롭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제가 저를 지켰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산책을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날씨 좋네요. 네, 좋아요. 할머니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할머니가 일어나 가셨어요. 저는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얼굴에 햇빛이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살아있구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나를 사랑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까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대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지 않고 박순자로요. 64살 박순자로 처음으로 저답게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은행잎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잎이 바람에 날려 제 앞에 떨어졌어요. 주워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떨어져도 예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저답게요. 이 이야기를 본 당신에게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참고 계신가요? 당신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당신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